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인공적인 빛이 고급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승진 축하와 부대 단합을 명목으로 열린 이날의 파티는 겉으로는 군의 기강과 단결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상은 욕망과 허영이 뒤섞인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테이블마다 놓인 비싼 양주병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취기가 오른 장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실내의 공기를 덮고 습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소음 속에는 진정한 전우애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아부와 하급자에 대한 멸시가 교묘하게 섞여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의 칼날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전장이나 다름없었다. 연회장의 중앙, 가장 시끄러운 무리의 중심에는 강도진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풀어헤친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주변의 부하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국회의원 아버지와 거대 로펌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둔 덕분에 그는 군대라는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도 일종의 치외 법권적인 존재로 군림해왔다. 그의 군복에 달린 대위 계급장은 국가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진 사회적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신구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잔이 비어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누군가 자신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강도진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독한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으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다. 주변에 모여든 하급 장교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강도진의 능력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의 배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콩고물이나 반대로 그에게 찍혔을 때 닥쳐올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그런 그들의 비굴한 눈빛을 즐겼다. 마치 자신이 이 부대에, 아니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오늘 밤은 그가 주인공이었고 이 공간의 모든 것은 그의 유의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반면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 조명이 잘 닿지 않는 어둑한 곳에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정복 대신 심플하고 활동적인 검은색 세미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목덜미는 창백할 정도로 하였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분위기는 묘하게 날카롭고 단단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었지만 마디마다 보이지 않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시선을 출입구 쪽에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초조함 대신 깊고 고요한 심연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윤, 대한민국 국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소령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다가올 대테러 합동 훈련의 사전 조율을 위해 사단장을 만나러 온 길이었고 보안상의 이유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민간인 복장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사단장의 도착이 지연되면서 그녀는 원치 않게 이 난잡한 술자리의 구석을 지키게 된 것이었다. 지우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이 몹시 거슬렸지만 특유의 인내심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술기운이 올라 시야가 흐릿해진 강도진의 눈의 구석에 앉아 있는 지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다. 익숙한 부대 내의 여군들이나 접대부들과는 전혀 다른 차가우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오늘 새로 부임한 행정장교나 아니면 행사를 돕기 위해 파견된 민간 계약직 직원쯤으로 멋대로 판단해 버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급이나 예의 따위는 이미 알코올에 녹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그녀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도진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한지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그가 내뿜는 불쾌한 알코올 냄새와 흐트러진 발소리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반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물잔을 응시하며 사단장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그녀의 무관심을 자신에 대한 도발이나 수줍음으로 해석했다. 그는 지윤의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거만한 태도로 한 손을 테이블 위에 짚고 상체를 굽혔다. 그의 그림자가 지윤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거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강도진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불쾌했다. 그는 지윤의 얼굴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 부대에 이렇게 반반한 여자가 들어왔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말이야. 어디 소속이지? 아니면 오늘 밤 내 파트너가 되려고 온 건가? 그의 말에 뒤따라온 몇몇 추종자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강도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덩달아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지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건조했다. 용무가 없으시면 비켜주시죠. 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강도진의 귓가에 정확하게 꽂혔다. 그것은 명령에 익숙한 지휘관의 말투였지만 술에 취한 강도진에게는 그저 건방진 여자의 튕김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윤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정복욕을 느꼈다. 감히 대위인 자신에게, 이 부대의 실세인 자신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꾸하는 여자는 없었다. 그의 일그러진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빈잔을 지윤의 앞으로 밀어붙이며 턱짓을 했다. 비켜? 하, 이거 재미있는 친구네. 강도진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군대 짬밥 좀 더 먹어야겠어. 이 오빠가 기분 좋게 한잔하자고 하는데 어디서 뻣뻣하게 굴어. 잔 채워. 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고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들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도진이 내민 잔을 벌레 보듯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저는 당신에게 술을 따르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술이 과하신 것 같으니 돌아가서 주무시죠.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경고였다. 순간 강도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누구든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런데 이름 모를 계급도 낮아 보이는 이 여자가 감히 그를 가르치려 들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움켜쥐려다 홧김에 손을 들어 지윤의 뺨을 향해 휘둘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다. 강도진의 손바닥이 지윤의 뺨을 강타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지만 지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채 정지했다. 하얀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빠르게 떠올랐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킬킬대던 추종자들도 술을 마시던 다른 장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여자를,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했다는 사실보다 그 후에 흐르는 기묘한 정적과 긴장감이 더 공포스러웠다. 지유는 천천히 고개를 다시 정면으로 돌렸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선
섬뜩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맞은 부위를 감싸 쥐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반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뺨을 때린 강도진의 손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시선을 올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맹수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직전에 보이는 눈빛과도 같았다. 하지만 강도진은 그 위험 신호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폭력에 도취되어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강도진은 비틀거리며 지윤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윤의 붉어진 뺨을 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굴복시켰다는 잘못된 승리감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나지막하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내뱉었다. 반항하니까 더 예쁜데? 뺨 맞고 도끼 품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너 지금 진짜 꼴려. 알아? 그것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 순간 지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이성의 끈이 아니라 그녀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인내심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살인 병기들을 제압하고 생사를 오가는 작전을 수행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강도진 같은 자는 군인이라기보다는 군복을 입은 양아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그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관절을 꺾어버릴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했다. 지금 이곳에서 그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든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쿵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웅장한 군화 소리와 함께 정복을 갖춰 입은 사단장과 참모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에 연회장의 모든 인원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강도진만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지윤에게 삿대질을 하려 하고 있었다. 사단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회장을 훑다가 구석에 있는 지윤과 강도진의 대치 상황에 멈췄다. 그리고 사단장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충성, 우렁찬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지만 사단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뺨이 붉게 부어오른 채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지휘관 중 한 명인 그녀에게 사단장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정중하게 모셔야 할 귀빈이자 이번 작전의 핵심 인물인 그녀가 자신의 부하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진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단장이 자신을 보며 놀란 것이 자신의 위세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삐딱한 경례를 올렸다. 파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박 사단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왼쪽 뺨이 붉게 부어오른 채 서 있는 여자는 분명 한지윤 소령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육군 본부에서도 극비로 취급하는 대테러 작전의 핵심 지휘관이자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살인기계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사단장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정중히 모셔도 모자랄 귀빈이 자신의 부하 중 가장 오만하고 통제 불능인 강도진 대위에게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군생활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과도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도진에게 달려가 군화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지윤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제자리에 못 박았다. 지윤은 사단장의 당황한 기색을 읽었지만 그가 나서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강도진을 제압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감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지켜보는 것을 선호했다. 지우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고 사단장을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다. 오직 사무적인 냉정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나무처럼 고고하고 위압적이었다. 경례를 마친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했다. 강도진은 그녀가 자신의 위세에 눌려 도망친다고 착각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지훈의 뒷모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거봐,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자존심을 세워? 도망가는 꼴 좀 보라고.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갈라지고 취했다. 주변의 아첨꾼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단장의 살기 어린 시선이 그들을 향해 꽂혔기 때문이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강도진만이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틀거렸다. 이튿날 아침 사단사령부의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가올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의 세부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 주요 참모들과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다. 강도진 대위 역시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회의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저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며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되면 감히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습관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대충 넘겨보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단장님 입장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전원이 기립하여 경례를 했다. 하지만 사단장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인물을 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요동쳤다.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한 여군 장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가슴에는 707 특수임무단을 상징하는 부대마크와 각종 특수전 휘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기운, 강도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그녀는 어젯밤 그가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여자 한지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의 수수한 차림과는 천양지차였다. 그녀가 내뿜는 아우라는 주변의 영관급 장교들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강도진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민간인이나 하급 장교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군내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특수부대 소령이라는 사실은 그의 인지 부조화를 일으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젯밤 자신이 내뱉었던 저급한 말들과 폭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도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한지윤 소령은 강도진 쪽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사단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참석자들을 향해 섰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의 대항군 지휘 및 전술 통제를 맡게 된 제707 특수임무단 한지윤 소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과 지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에 몇몇 참모들은 감탄의 눈길을 보냈지만 강도진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우는 스크린에 작전 지도를 띄우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의 목표와 각 부대의 역할을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특히 강도진이 속한 보병 대대가 맡게 될 방어 임무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들의 취약점과 예상되는 침투 경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방어군은 단순히 거점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기만 전술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휘관이 오만함에 빠져 적을 과소평가한다면 그 대가는 부대원 전원의 전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원론적인 전술론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뼈 있는 경고는 명백히 강도진을 향한 것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윤의 브리핑에 집중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제안하는 전술은 혁신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장에서 체득한 실전 감각을 바탕으로 작전을 설계하고 있었다. 사단장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강도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이 어제 감히 군대 짬밥 운운하며 무시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군사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비틀린 분노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지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몇몇 장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한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도진이 앉아 있는 구석 자리를 정확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강도진은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거기 3대대 강도진 대위님. 지훈이 그의 이름과 계급을 또렷하게 불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도진에게 쏠렸다. 방어 계획에 대해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나 제 전술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제 사적인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팩이라면 전술 토의에서도 훌륭한 의견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지훈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한 질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치 빠른 몇몇 참모들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고 수군거렸다. 강도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소령님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고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거두었다. 그것은 마치 벌레를 보고 흥미를 잃은 듯한 무관심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퇴장할 때 사단장이 지훈을 조용히 불렀다. 한소령. 어제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내 부하 교육이 잘못되어서 귀한 손님에게 결례를 범했어. 강대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네. 사단장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단장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징계는 보류해 주십시오. 훈련을 앞두고 지휘관을 교체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대 사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빛났다. 군인의 잘못은 군법이나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전장에서 증명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강 대위가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에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혹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사실은 강도진을 훈련이라는 이름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철저하게 요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은 그녀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동의했다. 한편 회의실을 빠져나온 강도진은 복도 구석에서 거칠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두려움은 점차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재수 없는 여자, 계급 좀 높다고 사람을 이렇게 개망신을 줘. 707이면 다야? 그는 자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오직 자신이 당한 모욕만을 곱씹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할까 생각했지만 곧 그만두었다. 고작 여군 장교 하나 때문에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두고 봐. 이번 훈련에서 네가 짠 그 잘난 작전 내가 다 뭉개버릴 테니까. 강도진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끄며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인맥을 동원해 훈련 상황을 조작하고 지윤을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상대하려는 사람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는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될 맹수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기 위한 삽을 스스로 든 셈이었다. 강도진은 즉시 자신의 신복인 중사 하나를 호출했다. 그는 은밀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야, 이번 훈련 때 통신망 교란이랑 보급품 위치 조작할 수 있는 애들 좀 모아봐. 그리고 그 여자가 지휘하는 대항군 이동 경로 미리 빼돌릴 수 있는 방법 찾아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알아와. 알았어. 그의 눈은 비열한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정정당당한 승부 따위는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승리와 복수만이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누군가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우는 사단장 집무실을 나오며 자신의 전술 단말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강도진의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단 정보과와 협조하여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의심스러운 내부 통신을 감청할 권한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강도진이 꼼수를 부릴 것이라는 것은 그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유도한 것이었다.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 앞에 미끼를 놓아두어야 하는 법이니까. 지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늑대의 서늘한 미소였다. 기대해도 좋아, 강대위.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어두운 조명만이 켜진 중대 장실 안, 강도진 대위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뿌연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들어 자신의 뒤를 봐주던 인사사령부 소속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든 한지윤이라는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매장시키거나 적어도 이 부대에서 쫓아내야만 했다. 어제 회의실에서 당한 모욕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것을 배로 갚아줄 생각뿐이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질수록 그의 다리는 신경질적으로 떨렸다. 형님, 접니다. 네, 부탁드린 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진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선배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와 경고였다. 야, 강도진. 너 도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그 여자 신원조에 부탁했더니 내 접근 권한으로는 열람조차 안 돼. 1급 기밀 보안 등급이라고 뜨는데 이거 국정원이나
청와대 경호실 수준이야. 너 지금 위험한 불장난하고 있는 거 알기는 하냐? 선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강도진은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1급 보안 등급이라니 고작 현장직 군인 따위가 가질 수 있는 등급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대신 자신의 비틀린 사고방식대로 해석해버렸다. 실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 역시 뒤에 엄청난 거물이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계집애가 특수부대 소령이라니 말이 안 되지. 그는 한지윤의 능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가 누군가의 스폰서를 받고 있다고 단정지었다. 그것이 그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논리였기 때문이다. 강도진은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소집했다. 그의 집무실에 모인 서너 명의 하사관과 장교들은 강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도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야, 내일부터 부대 내에 소문 좀 퍼뜨려. 저 여자 실력으로 온 게 아니라 높으신 분들 접대해서 저 자리 꿰찬 거라고. 사단장이랑도 묘한 기류가 흐른다고 덧붙이고. 알지. 군대에서 소문은 사실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는 거. 그는 군인의 명예를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부하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강도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굴복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부대 내에는 악의적인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식당, 흡연, 구역, 내무반 할 것 없이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에서 한지윤에 대한 저급한 뒷담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봤어? 얼굴 반반한 거 보니 딱 견적 나오더라. 707은 무슨 그냥 홍보용 모델이라던데? 근거 없는 낭설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을 보태고 진실인 양 둔갑하여 부대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켰다. 훈련을 위해 파견된 707 부대원들을 바라보는 타 부대 병력들의 시선에는 존경 대신 은근한 조롱과 호기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한지윤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임시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부관인 김대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고했다. 팀장님, 밖에서 도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감찰부에 신고하고 진원지를 색출해야 합니다. 강도진 그 자식이 꾸민 짓이 분명합니다. 김대위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쌓아온 명예가 그런 저열한 인간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하지만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반응했다. 나도 짓는 개를 일일이 상대하면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이야. 지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동요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소문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놈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덫을 놓는 거야. 김대위, 내가 부탁한 군수 관련 로그 파일 확보했나? 지우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 부대 운영에서도 심각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위는 지윤의 냉철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암호화된 USB 메모리를 건넸다. 네, 확보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단 보급 시스템과 별개로 관리되는 장부 내역을 복구했는데 유류 횡령은 기본이고 훈련용 자재 납품 비리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에 메모리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띄웠다. 화면 가득 붉은색 경고 표시와 함께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도진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강도진이 퍼뜨린 성적인 추문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군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당장 헌병대에 넘길 수도 있었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파일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터뜨리면 놈은 아버지를 동원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거야. 도망칠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려야 해. 그녀는 강도진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순간, 즉 다가올 훈련장에서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직후에 이 카드를 꺼내들 생각이었다.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에게 확인 사살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그 시각 강도진은 자신의 계획이 먹혀들고 있다고 착각하며 기고만장해 있었다. 부대 내에서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며 그는 쾌감을 느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물리적인 방해 공작을 지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훈련 준비를 위해 이동하는 707 부대의 차량 동선을 막아서거나 장비 점검을 위한 시설 사용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유치한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3대대 전용 구역입니다. 외부 부대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돌아가십시오. 강도진의 사주를 받은 위병소 근무자들이 707 대원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보고를 받은 지훈은 직접 현장으로 나갔다. 위병소 앞에는 707 대원들이 탄 트럭이 멈춰서 있었고 3대대 병사들이 길을 막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근무자 중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중사에게 다가갔다. 길을 막는 이유가 뭐지? 사단 작전과에서 승인한 훈련 지원 차량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이의 뼈를 때리는 위압감이 있었다. 중사는 힐끗거리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강도진의 눈치를 살폈다. 그게 대대장님 지시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중사가 말끝을 흐리며 변명했다. 지훈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절차?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 기간에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게 너희 부대의 절차인가? 이건 단순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이적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 지훈은 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 당장 바리케이드 치워. 이건 부탁이 아니라 707 특수임무단 지휘관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불복종 시 즉시 군사경찰을 호출하겠다. 지훈의 단호한 태도와 이적행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의 중사는 기가 죽었다. 아무리 강도진의 명령이라 해도 눈앞에 소령에게 항명했다가 덮었을 책임이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중사는 울상을 지으며 병사들에게 문을 열라고 손짓했다. 바리케이드가 치워지고 707 트럭들이 엔진 소리를 높이며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트럭 조수석에 앉은 대원들은 지훈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지나갔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보낸 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강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도진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자신의 앞마당에서 또다시 그녀에게 밀렸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지훈은 그를 향해 입모양으로 짧게 속삭였다. 고작 이거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강도진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그의 유치한 장난에 대한 조소였다. 강도진은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고 구두발로 거칠게 지시겼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실전 훈련 들어가면 오발 사고로 위장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 밤 강도진은 부하들을 시켜 훈련장에 설치될 마일즈,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 장비와 통신 중계기에 손을 대도록 지시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을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707 부대의 위치 정보가
자신들의 단말기에만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해킹하고 심지어 일부 구역의 안전 센서를 해제하여 실제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다. 다리가 부러지든 얼굴이 찢어지든 상관없어. 그 여자가 꼴사납게 굴러다니는 꼴만 보면 돼. 악에 바친 그의 광기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편 지우는 숙소에서 훈련 구역의 지형도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훈련 장비에 장난을 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전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연속이었고 적의 비열함조차도 극복해야 할 변수 중 하나였다. 팀장님, 통신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3대대 쪽에서 주파수 대역을 무단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야. 역으로 이용한다. 그들이 조작한 채널의 가짜 정보를 흘려 우리는 예비 주파수를 사용하고 놈들이 우리의 허상을 쫓아다니게 만들어.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은 단순한 모의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이자 진정한 군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지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놓았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단검을 집어들어 나를 확인했다.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준비는 끝났어. 지우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707 특수임무단, 코드네임 고스트. 그녀가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강도진과 그의 오만한 부하들은 내일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덜미를 노리는 공포. 지우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맡겼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붉은색 신호탄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훈련 개시를 알리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산악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도진 대위는 견고하게 구축된 지하 지휘 벙커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전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적군인 707 부대의 예상 이동 경로가 붉은 전멸 신호로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그가 부하들을 시켜 시스템을 해킹하고 조작해둔 가짜 데이터였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번 훈련이 한지훈에게 지옥을 맛보여줄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도진은 무전기를 집어들고 매복해 있는 일중 대장에게 공격 명령을 하달했다. 그가 지목한 좌표는 지훈의 부대가 은밀하게 침투할 것이라고 조작된 계곡 진입로였다. 대규모의 집중 포격 지원 요청과 함께 보병들의 일제 사격이 개시되었다. 숲을 뒤흔드는 공포탄 소리와 모의 폭발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새벽의 고요를 산산조각냈다. 강도진은 벙커 안에서 들려오는 폭음을 음악 소리처럼 즐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훈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자신의 포위망에 갇혀 처참하게 항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10여 분이 지나도록 전장에서는 기묘한 침묵만이 흘렀다. 요란한 사격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적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했다는 보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무전기 너머에서는 당혹감에 젖은 중대장의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목표 지점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헛되이 탄약만 소비했다는 보고였다. 강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적들이 그곳에 있어야만 했다. 그는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며 기술병을 닥달했지만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정보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한지윤 소령은 강도진이 예측한 계곡이 아닌 까거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통신망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조작할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역정보를 이용해 주력 부대를 안전한 곳으로 우회시키고 자신은 소수의 정예 대원들과 함께 적의 후방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그녀의 군화는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검게 위장한 얼굴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적외선 고글을 통해 당황해하는 강도진 부대원들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본격적인 사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숲속 곳곳에 매복해 있던 강도진의 외곽 경계병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707 대원들은 유령처럼 접근하여 마일즈 장비의 센서를 제압하거나 근접 격투술로 경계병들을 무력화시켰다. 지휘 통제실의 상황판에는 아군 병력의 생존 신호가 붉은색 사망 표시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 원인 불명의 피해가 속출하자 3대대 전체가 공포에 질려 술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병사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도진은 폭발할 듯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걷어찼다. 통신망은 이미 교란되어 잡음만이 가득했고 예하 부대와의 연락은 두절되거나 엉뚱한 보고만이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교전 수칙이나 안전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의심 가는 곳이면 어디든 발포하라는 그의 무모한 명령은 부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아군끼리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 사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방어선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혼란을 틈타 한지윤은 단신으로 대대 지휘소에 접근했다. 철조망과 센서가 겹겹이 설치된 방어막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하고 순찰 도는 병력의 패턴을 읽어내어 그림자처럼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은밀해서 바로 옆을 지나가던 병사들조차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지휘 벙커 안에 숨어 있는 적의 우두머리 강도진이었다. 지휘 벙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헌병은 눈앞에 나타난 검은 형체를 인지할 새도 없었다. 지우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헌병들의 가슴에는 사망 판정을 알리는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였다. 지우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벙커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벙커 안의 참모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당황하여 얼어붙었고 오직 강도진만이 등을 돌린 채 무전기에 대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야, 당장 일소대에 올려보내라니까. 그깟 계집애 하나 못 잡아서 쩔쩔매는 게 말이 돼? 강도진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목덜미에 서늘하고 딱딱한 물체가 닿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다. 벙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참모들은 모두 손을 들고 항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떨리는 눈동자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차가운 눈빛의 한지윤이 자신의 권총을 그의 관자놀이에 겨누고 서 있었다. 상황 종료, 적 지휘관 사살. 지윤의 건조한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입으로 뱅하는 소리를 작게 내며 조소를 보냈다. 강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마일즈 조끼에서
사망을 알리는 삐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지휘관이 사살되었다는 판정이 뜨자마자 훈련 통제본부에서 훈련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 완벽한 패배였다. 강도진은 멍하니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보다는 한심한 인간을 바라보는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권총을 거두고 싸늘한 시선으로 강도진을 내려다보았다. 전쟁터였다면 당신은 이미 죽었고 당신의 부하들은 몰살당했습니다. 부모님 배경 믿고 설치는 건 사회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이곳은 군대고 실력이 계급입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강도진의 가슴에 꽂혔다. 주변의 참모들과 병사들이 모두 그 말을 들었다. 강도진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쌓아 올린 허울 좋은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훈련장을 정리하는 동안 강도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하여 결과를 확인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3대대는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707 부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사단장은 강도진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혀를 찼다. 실망이네, 강대위. 자네가 이렇게 무능한 지휘관일 줄은 몰랐어. 지휘 체계 붕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사단장의 질책은 강도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도진의 눈빛은 반성 대신 도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수모가 한지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만 없었다면 그녀가 707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비틀린 자존심은 이제 사리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몰래 챙겨둔 탄창을 만지작거렸다.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이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무기고 관리병을 협박해 빼돌린 것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깔리기 시작했다. 패배한 부대의 분위기는 침울했고 승리한 707 부대는 철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지훈은 장비 반납과 사후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홀로 떨어져 무기고 쪽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다. 강도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패배감과 분노라는 독에 취해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무기고 근처의 숲길을 걸으며 이번 훈련을 복귀하고 있었다. 강도진의 무능함은 예상보다 심각했고 그가 저지른 비리 증거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보고서가 상부에 제출될 것이고 강도진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이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을 감지했다. 그것은 훈련 때 느꼈던 가상의 살기가 아닌 진짜 죽음을 품은 끈적하고 위험한 살기였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늑대가 나타났다. 훈련이 종료된 주둔지의 밤은 무겁고 습한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패배한 3대대의 막사 주변에는 평소의 활기찬 소음 대신 패잔병들의 한숨 소리와 군화 끄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특히 대대장실이 위치한 지휘 통제 구역은 마치 초상집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사단장의 질책과 감찰부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 모든 침묵의 중심, 어둠이 짙게 깔린 대대장실 안에는 강도진 대위가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양주병과 잿더리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의 황폐해진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전 아버지의 수석 보좌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무참히 잘라버렸다. 도진아, 이번 건은 의원님도 손쓰기가 힘들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내려온다는 정보가 있어. 무기 밀반출이랑 유류 횡령건에 대한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라 덮을 수가 없단다. 당분간 자숙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자숙, 성실히 임해? 그것은 사실상 군복을 벗고 감옥에 갈 준비나 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강도진인데. 스마트폰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바닥으로 튀었다. 그의 인생에서 실패나 처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언제나 돈과 권력이 그를 보호해 주었고 법조차도 그의 앞에서는 굽어지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고작 굴러들어온 여군 장교 하나 때문에, 그 하찮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게 생겼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 자리는 시커먼 사리가 대신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지훈, 그년만 없었으면. 강도진은 주문처럼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술기운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망상은 그의 사고 회로를 비틀어버렸다. 그녀가 사라진다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사라질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이 없었던 일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뇌리를 지배했다.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처리하든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면 될 일이었다. 지금 당장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저 거슬리는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충동만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이중으로 된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그가 밀수입 법자를 통해 불법으로 구해두었던 45구경 권총과 실탄 탄창이 차가운 광택을 뽐내며 놓여 있었다. 그는 묵직한 권총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자 묘한 안정감과 함께 전능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패배한 지휘관이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쥔 심판자였다. 그는 탄창을 결합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다. 철컥하는 금속음이 적막한 방 안에 섬뜩하게 울렸다. 한편 주둔지 외곽에 위치한 임시보급 창고 근처에서 한지우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을 먼저 숙소로 복귀시키고 홀로 남아 장비 반납 현황과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중이었다. 낡은 가로등 몇 개만이 드문드문 켜져 있는 이곳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미묘하게 무거웠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발달한 그녀의 육감이 등 뒤에서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지만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본능적인 전율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창고의 콘크리트 벽 쪽으로 이동했다. 몸을 숨길 엄폐물을 확보하려는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둠 속으로 날카롭게 뻗어나갔다.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흐트러진 군복, 풀린 눈동자, 그리고 손에 들린 검은 물체, 강도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 혹은 악기에 가까운 형상이었다. 지우는 그의 손에 들린 것이 훈련용 소총이 아닌 사제 권총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황은 순식간에 훈련 상황에서 실제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그녀의 동공이 수축되었고 전신의 근육이 전투태세로 긴장되었다. 하하, 역시 눈치 하나는 빠르단 말이야. 쥐새끼처럼. 강도진이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어디 한번 도망쳐 보시지 그래? 훈련 때처럼 잘난 척하면서 말이야. 이번엔 내 총알이 내년보다 빠를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침이 튀었다. 그는 술과 약물 그리고 증오에 취해 현실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다. 지우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강대위,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나? 그 총 내려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지 마라. 지훈의 경고에도 강도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네가 다 망쳤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얌전히 굴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강도진이 소리를 지르며 총구를 흔들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어? 넌 오늘 여기서 죽는 거야. 오발사고, 아니면 탈영병의 소행, 뭐라도 갖다 붙이면 그만이야. 그의 논리는 파탄나 있었지만 사리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지훈을 조준했다. 당, 예고 없는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 뒤에 벽돌벽을 강타하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실탄이었다. 그것도 살상력이 높은 45구경 탄환.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판단했다. 상대는 이성을 잃은 총기 소지자이고 자신은 비무장 상태였다.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허리춤에 찬 전술단검 하나뿐이었다. 거리는 약 15m,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나와, 숨지 말고 나오란 말이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봐. 살려달라고 애원해보라고. 강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드럼통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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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철제 드럼통을 관통하며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다. 지우는 파편을 피하며 몸을 더욱 낮췄다. 이대로 가다간 벌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주변 지형 지물을 머릿속에 그렸다. 창고 안으로 유인해야 했다. 복잡한 구조물과 어둠이 있는 내부라면 근접전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컨테이너 쪽으로 던졌다. 탁 하는 소리에 강도진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지우는 바닥을 구르며 열린 창고문 안으로 몸을 던졌다.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렸고 그녀의 발뒤꿈치 바로 뒤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간발의 차이였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나무 상자 뒤로 이동하여 호흡을 골랐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창고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독 안에 든 쥐신세 주제에 그는 휴대용 랜턴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의 의지에 총구를 이리저리 겨누며 천천히 발을 옮겼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크게 울렸다. 지우는 그 소리를 통해 그의 위치와 이동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검을 역수로 쥐고 공격 타이밍을 쟀다. 상대는 흥분해 있고 시야가 좁아져 있다. 하지만 총이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한 번의 실수가 죽음으로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어디 있냐? 한지윤 소령. 강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공포와 희열을 동시에 느끼며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맹수를 자극해버린 어리석은 사냥감에 불과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그녀의 눈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신발끈을 조여맸다. 이제 도망은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고의 높은 천장에 달린 환풍기가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소음 사이로 강도진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가 섞여 들었다. 그는 지훈이 숨어 있을 만한 쌓인 자재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찾았다. 그가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가 쏜 것은 낡은 마네킹이었다. 젠장. 그가 당황하며 탄창을 확인하는 순간 지우는 기회를 포착했다. 지금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하지만 강도진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썩어도 군인이었다. 본능적으로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리며 총을 휘둘렀다. 지우는 날아오는 총신을 간신히 피했지만 그 바람에 중심이 약간 흐트러졌다. 강도진은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총구를 그녀에게 겨누었다. 거리는 불과 3미터. 지훈의 눈앞에 검은 총구가 확대되어 보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강도진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잘 가라, 수석 졸업생.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우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바닥에 있는 쇠파이프를 발로 차 올려 강도진의 손목을 가격했다. 악, 강도진의 비명과 함께 총구가 하늘로 솟구치며 발사되었다. 총알은 천장 조명을 박살냈고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창고 안은 다시 한번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도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제부터는 총격전이 아니었다. 피와 살이 부딪히는 처절한 육탄전의 시작이었다. 강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총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했다. 그는 왼손으로 지훈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의 복부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다. 억소리와 함께 강도진의 몸이 쿠궁하고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약물과 광기가 그에게 비정상적인 맷집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려며 다시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거칠게 엉켰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한쪽이 죽거나 완전히 파괴되어야만 끝나는 전쟁이었다. 창고 안은 거친 숨소리와 타격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도진은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한지훈에게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리고 뻔해 보였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주먹을 피하며 냉정하게 상대의 빈틈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도진의 눈은 분노로 뒤덮여 초점을 잃고 있었고 그저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려는 무모한 돌진을 반복했다. 지우는 그런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공격을 유도하며 그가 스스로 체력을 소진하도록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주먹이 계속 빗나가자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리 오라고
도망치지 말고 붙으란 말이야. 그는 주변에 있던 나무 상자를 발로 차부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도발했다. 도망? 나는 지금 자네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움직임이 너무 둔하군.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느라 군인의 기본조차 잊어버린 건가? 그녀의 차가운 지적은 강도진의 자존심을 긁어놓았고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다시 지훈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이번에는 지훈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도진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상체를 수격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단단한 어깨가 강도진의 명치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크헉! 강도진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그의 몸이 기격자로 꺾였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도진의 거구 바닥에 처박혔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바닥 위에서 강도진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는 쓰러진 강도진을 내려다보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차분했다. 일어나, 대위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나? 나를 죽이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덤빈 건가? 지훈의 말은 강도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치욕이었다. 그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살인을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기계처럼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강도진은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에 그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비겁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죽어버려. 그가 칼을 휘두르며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무기 소지까지 정말 끝까지 취해지는군.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막는 대신 입고 있던 전술 재킷을 벗어 그의 시야를 가렸다. 시야가 차단된 강도진이 당황하는 사이 지훈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고 강도진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자비 없이 그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그를 다시 무릎 꿇렸다. 강도진은 바닥에 머리를 밟고 신음했다. 으악, 내 손. 그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잘 봐, 네가 무시했던 그 계집애가 너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지우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당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강도진의 뺨을 강타했다. 짝! 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웠다. 강도진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갔고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이건 내 부하들을 모욕한 대가다. 지우는 다시 한번 반대쪽 뺨을 때렸다. 이건 신성한 군복을 입고 양아치 짓을 한 대가고. 그녀의 손길은 매서웠고 감정이 실리지 않아 더더욱 공포스러웠다. 강도진은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샌드백처럼 맞고만 있었다. 강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 퉁퉁 부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대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제발 그만해. 살려줘. 그가 울먹이며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지훈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왜 그랬지? 왜 훈련을 조작하고 나를 죽이려 했나?
내 입으로 똑바로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심판관처럼 엄중했다. 강도진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무서웠어. 네가 내 비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 무기 빼돌린 거랑 기름값 횡령한 거. 그거 걸리면 난 끝장이라고. 아버지가 알면 날 죽일 거야. 그래서 너만 없어지면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훈련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단 말이야. 강도진은 묻지도 않은 범죄 사실까지 줄줄이 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다. 지우는 그의 자백을 들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는 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지우는 녹음기를 꺼내 강도진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붉은색 녹음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다. 강도진의 눈이 커졌다. 너 설마.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날 가지고 논 거야.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우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감옥에 갈 준비나 해. 너 같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게 내 임무니까.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군화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왔다. 꼼짝 마. 여기는 헌병대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창고를 뒤흔들었다.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헌병대와 사단 감찰팀이 도착한 것이었다. 창고의 철문이 뜯겨나가듯 열리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내부를 비췄다. 눈이 부신 빛 속에서 중무장한 헌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진 강도진과 그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한지훈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지훈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며 침착하게 신분을 밝혔다. 707 특임단 한지훈 소령이다. 상황 종료됐다. 용의자 강도진 대위, 살인 미수 및 군용물 절도, 횡령 혐의로 제압했다. 헌병대장이 다가와 경례를 하고 상황을 파악했다. 바닥에 쓰러진 강도진의 처참한 몰골을 본 헌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기를 든 남자가 맨손의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들조차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강도진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지훈을 향해 악담을 퍼부으려 했다. 하지만 부러진 턱 때문에 웅얼거리는 괴상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헌병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거칠게 호송차에 밀어넣었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과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단장도 현장에 도착하여 참담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면목이 없네, 한소령. 내 부하 관리가 소홀해서 자네를 위험에 빠뜨렸어. 정말 미안하네. 사단장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지훈은 사단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사단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대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과 군복에는 흙먼지와 강도진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훈장처럼 빛나 보였다. 주변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그녀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전사였다. 현장 정리가 마무리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뜨거웠던 전장의 열기를 식혀주듯 창고 지붕을 두드렸다. 지우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이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길고 긴 하루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보고해야 할 임무 결과와 다시 돌아가야 할 본대가 있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차에 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도진이 타고 간 호송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때 오만함으로 하늘을 찌를 듯했던 남자는 이제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과응보였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잘못 휘두를 때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지우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끝났군. 그녀는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릿했지만 지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다. 그녀는 라디오를 켜고 본부의 상황 보고를 전송했다. 여기는 고스트, 임무 완수, 복귀하겠다. 무전기 너머로 수신양호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다시 그림자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낼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자 군인으로서의 긍지였다. 강도진 대위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단순히 하극상이나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수물자 횡령, 무기절도, 살인미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까지 그가 저지른 범죄의 목록은 화려하다 못해 충격적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헌병대는 즉각적인 합동수사팀을 꾸려 3대대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강도진이 숨겨두었던 이중장부는 그의 집무실 천장 텍스 위에서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그가 수년간 저지른 비리의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와 결탁했던 보급관들과 하사관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부대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강도진이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의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언론에서 군 내 거대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자 여론을 의식한 강 의원은 아들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불찰입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달게 받게 하겠습니다라며 눈물의 쇼를 벌였고 뒤로는 변호인단에게 변호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강도진은 유치장 안에서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뉴스로 지켜보며 절규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주일 후 보통 군사법원에서 강도진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부하들이거나 이번 사건에 분노한 동료 장교들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도진의 모습은 처참했다. 화려했던 정복 대신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로 떨리는 눈동자만이 텅 빈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재판장이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검찰관은 결정적인 증거로 한지윤 소령이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강도진의 비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훈련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추악한 목소리는 법정 내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강도진을 잠시 응시했다. 피고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동료 군인을 살해하려 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반역 행위와 다름없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강도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박탈하는 불명예 제대를 명한다. 쾅쾅쾅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며 강도진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한지우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질문을 퍼부었다. 한소령님, 이번 사건을 해결한 영웅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대위와의 악연이 사실입니까? 하지만 지우는 선글라스를 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에게 이번 일은 그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청소 작업일 뿐이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타며 차갑게 문을 닫았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부대로 복귀한 지우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다시 본대인 707 특수임무단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몇 벌의 옷과 작전 장비,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단장의 감사패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훈장이나 상패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정의와 동료들의 안전뿐이었다. 방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미련이 없었다. 떠나기 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사단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사령부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병사들과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멈춰서서 거수경례를 했다. 예전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비아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경례를 하나하나 받아주지 않았다. 그저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너무 깊은 흔적을 남겼음을 알고 있었다. 전설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들어오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한소령,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사단이 큰 오명을 씻을 수 있었어. 상부에서도 자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네. 원한다면 진급 심사에서 1순위로 추천하겠네. 사단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저는 현장이 더 편합니다.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를 넘기는 것보다 작전 지역에서 흙먼지를 마시는 게 제 적성에 맞습니다. 사단장은 아쉬운 듯 혀를 찼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답군. 고스트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 자네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이네. 그는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지훈은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부하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지휘관이 나오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은 뼈 있는 부탁이자 마지막 당부였다. 사단장은 그녀의 손을 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약속했다. 본관을 나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병장에는 3대대 병력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강도진의 폭정에서 해방된 병사들이었다. 지훈이 나타나자 임시대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부대 차렷, 한지훈 소령님께 대하여. 경내 수백 명의 군화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며 웅장한 소리를 냈다. 충성,
병사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찼고 절도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구원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단상에 오르거나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칼날처럼 날카롭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를 올렸다. 충성.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병장의 공기를 가르고 병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밝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군인들 사이의 대화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100마디 말보다 더 뜨거웠다. 지우는 대기하고 있던 헬기에 올랐다. 로터가 돌아가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헬기가 서서히 이륙하자 발 아래로 부대의 전경이 멀어졌. 그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강도진이 처음 그녀에게 섹시하다며 모욕을 주었던 그 연회장 건물도 보였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말은 반쯤은 맞았다. 그녀는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였으니까. 다만 그 대상이 남자의 욕망이 아닌 적들의 공포라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헬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하얀 구름이 시야를 가렸다가 다시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지우는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새로운 작전 지령에 귀를 기울였다. 코드네임 고스트, 다음 임무지는 국경 근처의 비무장지대다. 적의 특수부대 침투 징후가 포착되었다. 지령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기계적인 냉철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조였다.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녀의 싸움은 대부분 기밀 문서 속에 묻힐 것이고 그녀의 희생은 훈장 하나로 퉁쳐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괴물이 되어 악마를 상대해야 한다. 한지우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수신 완료. 이동하겠다. 그녀의 짧은 대답과 함께 헬기는 북쪽 하늘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3대대의 병사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어느 날 밤바람처럼 나타나 오만했던 독재자를 무릎 꿇리고 홀연히 사라진 그 여자를, 그리고 누군가는 전설처럼 이야기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장 치명적인 가시가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그 가시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었다. 한지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